안녕하십니까. 위생사 한 권으로 끝내기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식품위생학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챕터 1 보시면은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소단원 1 보실게요. 식품위생 일반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괄호 1번에 보시면은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모든 좀 정의나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4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식품위생 정의는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두 개가 살짝 다르니까 각각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서 WHO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WHO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렸냐면은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거기에 괄호 칠게요. 이게 시작이래요.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하고 그 뒤에 인간이 섭취하는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괄호친 거 그 뒤에는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안전성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전성의 동그라미, 완전 무결성의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한 게 WHO고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는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식품, 식품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얘네들은요. 식품과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을 꼭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요. 알아두기의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은 식품위생의 뜻 해가지고 또 35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뜻은 식품 건전성을 의미하는 거고 영국에서는 푸드 하이진 해가지고 위생, 보건, 청결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푸드 세니테이션 해가지고 위생하고 이제 그 위생에 관련된 시설의 의미를 조금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품 위생의 뜻은 식품의 건전성이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영국에서 이미 이렇게 표기하는 거 하고 미국의 표기가 살짝 다르다. 하이진이냐 세니테이션이냐 그거 이제 구분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위생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까지 알고 계시면 완벽하시겠습니다. 네, 위생에 관련된 뜻은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괄호 2번의 식품위생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품위생을 정의하고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목적은 뭐냐? 1번 동그라미의 뒤에 식품 때문에 위해상의 위해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상이라고 했죠.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식품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생상 위해를 막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밑줄 쫙 쳐주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에 식품 영양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다. 위해를 막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민 보건 향상과 그 증진에 이바지한다. 네, 요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식품위생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정의의 대상이 나와 있었죠. 식품 자체와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모까지도 용기는 당연히 이제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요. 포장까지도. 그래서 식품은 따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뒤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까지 이렇게 같이 쭉 크게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품 자체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이렇게 묶어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뒷부분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것 다 거기는 밑줄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4번 이런 식품위생에 관련된 행정사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1번 동그라미의 중앙기구 어딜까요? 네, 두 가지가 있죠. 중앙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우리가 식약처라고 부르는데요. 밑줄 쫙 쳐주시고요. 이 식약처가 식품위생 행정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밑줄 쳐두시고 총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병관리본부도 있죠. 질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질병관리본부도 밑줄 해주시고요. 얘네는 그 식약처를 보조 그리고 식품위생 행정에 대한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조, 검사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행정 시책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구나.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니까 바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회색 박스에 들어있는 HACCP, 해썹이죠. 해썹. 네, 해썹에다가 네모를 쳐주시고요.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죠. 40, 39, 38, 37, 36, 35. 얘는 어떻게 된 게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우리 그 박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는 HA 부분하고 그 다음에 CCP 부분.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죠. 초록은 별로 표가 안 나니까 좀 진하게. HA하고 CCP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HA 그러면은 Hazard Analysis. 네.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예요. 얘를 사전에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 기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원료,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을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분석하는 게 HA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CP는 중요 관리점이에요. 네, 우리 박스 보시면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해가지고 얘는 중요 관리점이고 분석을 했으면은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이제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중점 관리하는 그런 파트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들이 CCP예요. HA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CCP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항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회색 박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먼저 보고 갈게요. 1단계 위해 요소 HA 요거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 사전 예방 기법 그 부분 분석이나 위해 요소 분석이나 1차적인 해썹팀 구성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묻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다 꿰뚫고 있어야 한다. 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파란색 글씨부터 한번 볼게요. 식품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다 밑줄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정한 단계가 아니라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전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그 범위예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이들 유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혹은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예방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관리,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죠. 예방적 위생관리 체계다. 그래서 파란 부분 식품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 거기다 밑줄 쳐두시고 다음 줄에 예방적의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적인 거지 사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 체계가 아니라는 거, 예방적 체계라는 거.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된 집중적 위생 관리 방식을 해썹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해썹 7원칙과 12절차가 나와 있죠. 해썹의 7원칙에 박스 쳐두시기 바랍니다. 7원칙. 박스를 쳐주시고요. 얘는 해썹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원칙을 7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맨 뒷줄에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원칙 이렇게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조금 이렇게 7원칙 뒤에 나와 있는 게 12절차죠. 12절차. 도 박스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칙이고 12절차는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준비 단계에 있는 5개 절차와 본 단계인 7원칙을 포함한 거. 그러니까 12절차에는 7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해썹 준비 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파란 글씨는 해썹 7단계죠. 그래서 이 준비 단계하고 7원칙이죠. 7원칙을 합쳐서 12절차라고 한다라는 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12절차는 뭐다? 준비 단계하고 7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12절차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준비 단계는 뭐가 있냐? 먼저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예. 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 작성하고 제품의 용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용도 확인이라고 나왔는데 제품의라고 하나 위에다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정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요거는 5개로 돼 있죠. 그래서 요 5개 순서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7원칙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죠. 이 해썹 7원칙은 본 실행 단계로서 위의 요소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설정한 후에 한계 기준을 설정해요. 예,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CCP라고 할게요. 말이 기니까 CCP를 모니터링 체계 확립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 후에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하고 검증 및 그 다음에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하고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한다. 예,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자꾸 눈에 익혀두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단원 두 번째 식품의 위생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왼쪽 날개에 나와 있는 역시 출제 경향 파이치기 한번 보시면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주로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밑줄 쫙 쳐주시고 방법 하나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해가지고 일반적 사항이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기억에 당연히 원료 보관실, 포장실, 제조 가공실 등 내부는 청결. 예, 모든 곳이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곳은 다 청결해야 되죠. 그래서 내부는 청결만 밑줄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은 이 식품들을 보관, 운반, 진열할 때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죠. 그래서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고요. 시옷에 껑충 뛰어 넘어가서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 밑줄 쫙. 네. 자, 그 다음에 이응, 이거 집에서도 하는 거죠. 채소, 예, 채소 밑줄 그어 놓으시고 흐르는 물에서, 고인물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서 5회 이상 씻는다. 충남 같은 것들로 다 씻겨 내려가고 농약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식재료들을 세척하는 데도 순서가 있죠. 예. 채소, 그 다음에 육류, 어류순 밑줄. 예, 냄새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쉬운 내용 같지만 38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지읒, 식품을 보관할 때는 밀봉해서 한다. 밀봉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치읓의 유지식품, 유지류들은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존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위생이에요. 자, 기억.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한다. 역성비누 이용한다. 손소독에 역성비누 밑줄 쳐두시고요. 역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36회, 35회 때 출제가 됐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손톱은 짧게. 예, 아주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디귿. 화농성 질환자 동그라미. 네, 이렇게 골문. 화농성 질환자. 그 다음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동그라미. 예.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하고 화농성 질환자는 조리에서 배제돼야 됩니다. 조리행위 금지. 네, 역시 여기에 관련된 게 38회 때 출제됐네요. 그리고 조리 시에는 위생모, 마스크 착용. 예, 거기에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에는 액세서리를 금지해야 됩니다. 뭐 반지, 팔찌 이런 거 다 착용하지 않고 조리에 임해야 된다는 거. 손에 액세서리 착용 금지 밑줄. 네, 기본적이죠? 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봐 두시고요. 그 다음은 괄호 2번 식품의 보관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가 냉동 냉장법이 나와 있어요. 예, 이 방법들의 냉동 냉장법에 관련된 내용이 36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구분지어서 한번 보시면은 냉동은 냉동시키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한정 식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는 여러 가지 막 음식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냉동에 의해서 살균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점 간과하시면 안 되고 단지 냉동을 시키게 되면 수분이 얼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분이 없어져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육 억제예요. 살균이 아니라. 그래서 냉장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장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 냉동한 식품의 경우에는 해동을 하게 되면 부패가 상당히 빨라지고요. 장기간 보존 가능한 건 누구에 비해서? 냉장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냉장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살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육 억제도 아니고요. 온도가 이렇게 좀 낮춰짐으로써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뿐이에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식품 차원에서는 자기 소화 지연을 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단기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냉동법과 냉장법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냉장고 밑줄 쳐두시고요. 내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온도계 비치. 네. 그래서 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식품을 채워 넣을 때는 전체 용량의 한 80% 정도만 저장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디귿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미음,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 예, 10cm 동그라미 쳐놓고 떨어진 곳에 설치. 그 다음 비읍에 냉장 박스 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기 소화 지연, 미생물 증식 저지. 저는 억제라고 했죠. 같은 의미예요. 미생물 증식 저지. 그 다음에 변질 지연, 식품 신선도를 단기간 그냥 유지하는 목적으로 단기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 박스 쳐놓으시고 목적까지 쭉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옷이죠. 냉동실.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육류 및 건조한 김 등 보관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이응에 냉장실은 0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 부분도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칸칸이 특히 집에서도 그런데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육류나 어류는 냉장고 상단 부분에
예, 냉장실의 상단에 상단 표시해 놓고요. 육류어류하고 괄호까지 쭉 칠게요. 상단에 거기는 0에서 3도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유지 가공품들. 여기는 한 5도씨 이하로 이렇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요. 과일 채소류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야채 박스나 과일 박스는 아래쪽에 하단에 있게 되죠. 여기가 냉장실 부분 중에서는 온도 범위가 조금 높은 데예요. 그래서 하단에 7에서 한 10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보관한다. 그래서 식품 품목별로 냉장실을 사용할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식품 보관 장소입니다. 기억에 통조림 나와 있는데요. 얘는 굳이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가 없죠. 예, 상온 보관하고 간장, 식초, 액젓과 같은 것들은 서늘한 곳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디귿만 표시할게요. 디귿. 올리브유, 들기름 해서 쭉 밑줄 쳐놓으시는데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혹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어둡고 서늘한 곳. 예, 산패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줄 쫙 쳐주시고요. 리을의 마요네즈. 예, 기름층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장실. 또 오래 두면 너무 유통기간 지나면 분리가 돼요. 여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냉장실. 그 다음 다른 계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상온 보관. 자, 그 다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는 화학적 처리입니다. 화학적 처리. 자, 기억. 방부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부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방부제는 미생물에 작용을 해가지고 작용을 해서 그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게 방부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냐면요. DHA라고 하는 거. DHA 밑줄 쳐두시고요. 데히드로 초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안식향산 나트륨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산화방지제를 또 사용하기도 해요. 산화방지제 동그라미. 이 산화방지제는요. 지방질이라든가 비타민 A나 D 등을 함유한 식품들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제제죠. 예. 뭐가 있냐면요. BHT, 디부틸 히드록시톨로엔이라고 하는 것. BHT 하나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이름 비슷하네. BHA도 있어요. 디부틸 히드록시 아니솔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뭐 그 밖에 몰식자산 프로필, 그 다음에 DL-알파 토코페롤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산화방지제에 관련된 내용이 2차례나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확인을 해주시고 방부제는 DHA, 데이드로 초산.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는 BHT, BHA, 뭐 토코페롤 이런 것들 쓰인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디귿은 10% 이상의 염장법을 사용하거나 50% 이상의 당장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10% 이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염장법. 이거는 염장이니까 10에서 20% 소금을 첨가시키면 되는 거고요. 50% 이상의 당장법 그랬으니까 50% 이상 동그라미 쳐놓고 설탕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pH를 4.7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초산이나 젖산을 이용해서. 그래서 pH 4.7 이하의 산 저장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열 살균법입니다. 100도씨 정도로 가열 해가지고 미생물 사멸하고 효소 파괴하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100도씨 정도로 가열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의 건조 탈수법은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15% 이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에 수분 함량 말려서 건조시켜서 보관하는 방법이죠. 육포 같은 것들, 마른 멸치, 건어물들 이런 것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자외선 조사법. 자외선 이용해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이용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축법이 있는데요. 농축시키는 거, 조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용매를 제거해가지고 용질의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한 페이지 또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는 괄호 3번 감별 방법이에요.
크게 뭐 많은 식품들이 나온 게 아니라 우유하고 어류가 나와 있죠. 이 정도는 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감별 방법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 보시면은 기억,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신선한 우유다. 근데 이제 종이팩에 들어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어쨌거나 침전물이 생기면은 이제 그 신선하지 않다라는 가장 큰 증거죠. 냄새도 물론 나고 맛도 변질됐겠지만. 그래서 기억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보시면은 우유에 의한 감염병 해가지고 뭐 1차 오염, 젖소에 의한 거, 2차 오염, 사람 토양균에 의한 거, 취급 중 외부에서 오염되는 경우, 다량의 저온균 같은 것들이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유의 정상 성분 살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로 돼 있구나. 네,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어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류 감별 방법, 신선한 어류를 고르는 방법이 38회와 36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그 생선 자체가 깔끔하고 예뻐야 되겠죠. 탄력 있고 광택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눈도 애가 살아있어야죠. 투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졸고 있는 학생 보면은 썩은 동태눈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광택 나고 투명한 눈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가미를 뒤집어 봤을 때 선홍색이 돼야 된다. 선홍색 아가미. 그 다음에 입은 다물어져 있어야 되고 몸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게 좋죠. 흐물흐물하게 되면 이제 잡힌 지 오래되네요. 비늘도 광택 나고 가지런히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 pH는 5.5 전후. 비중이 커서 침전돼야 되고 이응 한번 보실게요. 중성일 때 pH는 한 7.3인데 얘가 잡혀서 죽게 되면은 사후강직이 바로 와요. 다른 수조육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후강직이 왔을 때 pH는 5.5에서 5.6 정도로 약간 산성이죠. 그리고 강직 해제가 되고 자가소화, 즉 숙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 순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사후강직 pH하고 부패될 때는 완전 알칼리성이죠. pH가 11 정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이응에 관련되는 건요. 육질, 그 육질류 변화 과정 또한 똑같다. 수조육류들, 걔네들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단원 세 번째 식품의 변질이에요. 요것도 약간 헷갈리죠. 변질은 상태가 바뀌는 건데 부패냐, 변패냐, 산패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처음에 기억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막 긴가민가하고 헷갈리니까요. 출제 경향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변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변질에 대한 내용 차이를 아는지를 주로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분 활성도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수분 활성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괄호 1번으로 돌아와서 변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질됐다라는 거는 자연상태 식품이 미생물, 비산소 효소, 수분 등의 변화에 의해서 성분이 변하고 손상된 상태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변질입니다. 가장 큰 전체 집합과 같은 거죠. 그 변질 안에 부패, 변패, 산패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질의 정의에다 밑줄을 쳐두시고 1번 부패를 먼저 보시면요. 미생물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 주로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되는 거예요. 단백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분해. 앞에도 미생물 번식으로 밑줄 쳐놓고 단백질 동그라미 분해.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 단백질이 변질된 걸 부패라고 하는구나. 부패.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니까 이제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굳이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많이.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단백질이 부패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이때 뭐 아민이라든가 암모니아, 그 다음에 막 악취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해서 부패에 관련된 내용이 무려 3회나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변패는요. 탄수화물 지방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이 변패라고 합니다. 부패, 변패.
비읍 들어있는 건 전부 다 미생물에 의한 거고 부패는 단백질, 변폐는 지방과 탄수화물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구분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 산패입니다. 여기는 지방이에요. 지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얘는 미생물에 의한 게 아니라 지방이 산화되면서 옆에 밑줄 칩니다. 지방의 산화로 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등이 생성되는 현상. 그리고 괄호 안에도 밑줄 칠게요. 산소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39회 때 나왔다라는 거. 자, 산패는 뭐가? 지방이 산화되는 거. 부패는 무엇?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 그 다음 변패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4번 동그라미는 발효입니다. 발효는 탄수화물에 관련된 거예요. 탄수화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는데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기산이라든가 알코올 생성을 해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생산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을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그래서 발효 37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유지의 자동산화예요. 자,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 거기다가 밑줄 쳐두시고요. 얘가 유지들이 그냥 상온 상태에서 산소만 있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생성돼서 식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이드로퍼옥사이드 생성 밑줄 쳐주시고요. 이게 바로 식품 산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활성산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하면은 유지 중에 그 불포화 성분이 있죠. 그 불포화 성분에 있는 불포화 결합이 공기 중 산소로 인해서 자동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중요한 기억해야 될 수분 활성치 혹은 수분 활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터 액티비티 해가지고 AW로 나타내죠. 이 수분 활성도는 범위가 0에서 1까지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은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우리 교재에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까지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사용 가능한 그 수분을 나타내는 미생물이 사용 가능한 수분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게 수분 활성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밀폐 용기 내 수증기압과 최대 수증기압의 비례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 보시면은 그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P를 P0로 나누는 건데 이 P0가 조금 크거든요. 공식을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P0분의 P로 이렇게 구한다고 놓으시고 5가 너무 크니까 5를 조금 작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니은하고 디귿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요 니은과 디귿은 임의의 온도에서고요. 임의 온도에서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니은과 디귿이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P는 뭐냐? 자, 책에 있는 내용은 쓰지 않을게요. 식품을 넣는 밀폐 용기 내 수증기압인데요. 요거 다른 표현으로 괄호 해놓고 뒤에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수증기압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P0는 뭐냐? P0는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의 최대 증기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또 같은 말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입니다. 물의 수증기압. 자,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은 보시면 밀폐 용기 내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분 활성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도 묶고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증식 가능한 수분 활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요. 일반 세균. 네, 이 부분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한꺼번에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꾸 반복돼서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일반 세균은 0.96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효모는 0.88 이상, 디귿, 곰팡이는 0.81 이상에서 증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이렇게 딱 띡띡 나와 있죠. 그래서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네들이 살아가려면은 최저의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세균이 0.91이라고 나와 있고요. 91.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효모. 얼마라고 돼 있나요? 파란 글씨? 0.85. 그 다음이 곰팡이 해가지고 0.80 나와 있거든요. 요 부분을 표시를 좀 해주시고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요. 37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이 순서대로 얘가 제일 커. 없는데 제가 썼죠. 여기다가 부등호를 그었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순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증식 가능한 수분 활성도나 최저 우리가 당구장 표시하는 최저 수분 활성도나 수치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에 관련된 수분 활성도는 한 0.90이나 0.91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0.88 정도. 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곰팡이는 0.80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수치가 조금씩 다 책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셨다가 저 문제 풀어보면 이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고르는 문제니까 대략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4번 동그라미. 그렇다면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어떻게 되느냐? 15% 이하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자, 수분 활성도는 0.6 이하이다. 0.6도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네. 자, 최저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4번 동그라미 밑에도 또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얘들이 크다. 네, 당연한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8회 때 출제됐어 하고서 이제 부등호로 표시된 그 부분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크면 클수록 미생물이 서식하기 쉽기 때문에요. 건조라든가 냉동 혹은 또 이제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그 수분 활성도를 낮춰줌으로써 미생물을 생육을 저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괄호 3번의 식품의 미생물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의 식품의 미생물 보시면요. 1번 동그라미에 유산균. 네, 유산균이 많은 당류함유 산성식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염균이. 그러니까 유산균은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 산성식품에서 잘 번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에 호염균. 예, 염분이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장식품에 많이 번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는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언제나 세균이 먼저 서식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파란 글씨 중요하죠. 3번에 곰팡이보다 먼저 서식하는 세균. 네. 그리고 4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비병원성 식품 미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일반 식품. 일반 식품에서는 비병원성의 식품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고 있다. 그럼 다시 위에 거 물어볼게요. 당류를 함유한 산성식품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많이 번식한다? 유산균류. 그 다음에 염장식품에서는 호염성 균들. 호염균. 그리고 곰팡이가 번성하기보다는 세균이 먼저 번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를 발견하게 되면 여긴 세균도 있겠구나.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있는데요. 얘는 세균과 곰팡이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물기가 많으면 누가 먼저? 세균. 물기가 없으면 적은 곳에서는 누가 더 많이 번성한다? 곰팡이. 곰팡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도 있네요. 왜냐하면은 물이 많은 곳에서는 세균이에요.
그리고 물이 좀 적은 곳에서는 곰팡이죠. 예, 곰팡이는 건조한 상태에서도 많이 피고 있지만 그래도 얘가 수분 활성도가 더 낮으니까요. 거기에는 세균은 없겠네요. 세균이 있는 곳에서는 곰팡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기가 많으면 누가 번성? 예, 세균이 더 번성되기 쉽고 수분 활성도가 높은 그다음에 수분이 적은 곳에서는 예, 곰팡이가 주로 많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4번 소단원이죠. 네 번째 소단원 식품의 부패 및 보존입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오른쪽 날개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은 부패 판정하고 살균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괄호 1번의 부패 판정. 다른 말로는 초기 부패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회 때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부패를 판정할 때, 즉 초기 부패가 이루어졌는지 판정을 할 때는 첫 번째 동그라미 관능 검사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관능 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려고 하면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밑줄을 딱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리적 검사 방법으로는 식품의 경도, 점성, 탄산력, 전기 저항 등 측정 밑줄 쳐두시고, 이 물리적 검사가 좋은 거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짧은 시간에 간단히 결과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3번의 생물학적 검사 보시면요.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여 선도를 측정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식품을 1g이나 1mg당 이렇게 채취를 해서 검체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 요 사이면은 초기 부패로 봅니다. 요즘에는 승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그래서 10의 7제곱에서 10의 8제곱이면 초기 부패로 본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옆에 10의 5제곱 이하면 안전한 식품이다. 거기까지 체크해 두시고, 네, 이 초기 부패 관련된 생물학적 검사가 35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번은 화학적 검사입니다. 기억에 휘발성 염기지밀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땡땡 뒤에 보시면은 단백질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단백질 식품은 신선도 저하와 함께 아민이나 NH3 뭐죠?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등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 니은 보시면은 트리메틸아민이 나왔죠. 니은에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메틸아민 별표 쳐놓으시고요. 우리의 약자로 어떻게 쓰죠? 트리메틸아민. 예, TMA예요. 얘는 어패류가 가지고 있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환원돼서 생성이 되는 거죠. 네,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환원, 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래서 트리메틸아민을 생성하는 거다. 예, 해산 어류의 비린내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37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디귿의 히스타민. 자, 히스티딘이 탈탄산 작용에 의하여 히스타민으로 되어 어육중의 축적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나와 있는 K값, 뉴클레오티드의 분해 생성물 밑줄 쫙 쳐주시고요. 그 괄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가 쭉 나와 있고요. 어패류 초기 변화를 조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pH, 부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부패로 인한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어 중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이행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패가 진행되면 pH가 6.0에서 한 6.2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면 이제 부패되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거 부패는
뭐 완전히 부패되면 이제 pH가 11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거 앞에서 확인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화학적 검사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식품별 주요 변폐 미생물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글씨가 이제 영어로 쫙 나오죠. 이탈릭체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징적인 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세밀하게 다는 아실 수 없으니까. 이 식품별 주요 변폐 미생물에서는요, 그 식품이 특히나 이제 우유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 우유를 어떻게 변질시키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과일과 채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는 펙틴 분해력이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변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펙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괄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뮤코속, 뭐 아스퍼질러스, 뭐 혹은 저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스페르길러스 뭐 이렇게도 발음해요. 예, 발음하시기 나름이고 얘네들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속들 이런 곰팡이류들이 과일과 채소를 변폐시키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 육류 보시면요. 육류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그런 세균들이죠. 네, 단백질 분해력 강한 세균. 세균에다 밑줄 하나 쳐두시고 그 다음에 적색 색소를 생성하는 세균. 네, 세균 또 밑줄 쳐주시고요. 육류는 세균에 의해서 변폐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패류예요. 어패류. 특히 이제 저온성 수중 세균이 많아요. 얘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에 의하구나. 근데 이제 저온성 수중 세균이구나. 특히 그 중에서 누구를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괄호 안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슈도모나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어떤 식품이다? 우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의 우유 옆에다가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게 37회 때 출제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시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특징을 잡아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은 이제 우유가 시어지게 사워하면 신 거잖아요. 이렇게 신맛이 나게 변폐가 되는 것들. 뭐가 있나요?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 락티스 하면은 이제 유산균 쪽 생각하시면 되니까 락티스 나오면 시큼하게 변폐시키는 거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점질화도 시켜요. 점질화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디귿부터 시옷까지가 파랑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부터 시옷까지가 우유의 색상 변화와 관련된 게 많아요. 원래 우유는 뽀얀색인데 우유 색깔 다 아시죠? 뽀얀색인데 분홍색이 되기도 하고 청회색이 되기도 하고 황색, 녹색, 청색으로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디귿에 분홍색 변폐되는 것만 세라티아 마르센센스 요 균에 의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슈도모나스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분홍색만 다른 균이고 나머지 색깔들은 다 뭐다? 슈도모나스. 한글로 쓸게요. 네. 그래서 청회색도 슈도모나스, 뭐 신사이아네아. 맞죠? 신사이아네아. 그 다음에 황색도 뭐 슈도모나스, 신잔사. 그 다음 녹색도 슈도모나스, 뭐 플로레센스. 그 다음에 청색은 뭐 슈도모나스, 에르지노사.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색깔과 관련된 거는 전부 분홍색 빼고는 슈도모나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 이 분홍색 변폐 일으키는 거는 분홍색으로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불쾌한 냄새도 내요. 그리고 청회색 변폐도 신사야네아 있죠. 얘도 불쾌한 냄새를 역시 내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 나와 있는 녹색 변폐도 불쾌한 냄새 냅니다. 예, 플로레스센스. 네, 불쾌한 냄새 내고요. 그 다음에 청색 변폐, 맨 마지막 거죠. 얘가 슈도모나스 에르지노사가 녹록균이에요. 녹록균. 예.
얘가 바로 슈도모나스 중에서도 대표균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슈도모나스 쪽이야 해서 슈도모나스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이름을 잘 색깔과 매치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 우유가 좀 더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어떤 세균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기에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 동그라미의 통조림 플랫사워의 밑줄 쳐두시겠습니다. 플랫사워. 시큼한 거. 예, 사워. 바로 이거 나왔네요. 얘는 바실러스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사워 해놓고 바실러스들과 연관되었다는 거. 뒤에 보시면요. 전부 다 바실러스 무엇, 바실러스 무엇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달걀, 흑색 변패 있고 뭐 잼, 밥, 빵 이런 것 등이 있다. 살펴보시면 되고 누구를 중점적으로? 우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옆 페이지죠. 괄호 3번에 식품의 보존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네, 그 방법인데요. 37회 때 출제된 바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일반 동그라미의 물리적 방법 중에서 탈수 건조법이 또 38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탈수 건조법의 첫 번째 점 보시면요.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탈수니까. 네, 수분을 제거. 얼마까지? 15% 이하로. 그래서 거기 박스 이렇게 쭉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건조시킴으로써 부패를 방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점에는요, 뭐 건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연 건조, 인공 건조법이 있다.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가열 살균법이에요. 그래서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저온, 고온 단시간, 고온 장시간, 초고온 순간 이렇게 돼서 온도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온도도 쭈르륵 올라가면서 기억하면 되겠고, 시간은 저온만 좀 길죠. 분단이고 나머지는 초단이에요. 그 초고온은 완전 똑딱 할 때 똑딱 2초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으로 보면은 고온 장시간만 통조림이에요.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우유나 과즙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열장고 보관. 자, 밑줄 칠게요. 땡땡 뒤에 가열된 식품을 고온으로 보장하는 거다. 보존하는 거다. 고온이면 어느 정도? 70에서 80도씨 정도로. 그래서 고온 옆에 온도대까지 동그라미 같이 쳐두시고요. 그 다음 리을의 냉장 보관. 미생물 발육을 저지할 수 있도록. 자, 0에서 10도 범위에서 식품 보존 밑줄. 그 다음 미음의 냉동 보관은요. 0도씨 이하죠. 동결 보관 밑줄. 자, 이 동결 보관은 뭐라고 했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제거, 얼려버려가지고 이용 못하게 해서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의 자외선 조사는 자외선 조사 그 파란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얘는 내부까지는 살균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내부까지는 살균이 되지 않는다 밑줄 쳐두시고 표면만 살균이 되고 그 다음에 분말식품 같은 것 등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장이 대략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중에서도 2500에서 2800 옹스트롬 그 범위. 나노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 하나 없애면 된다 그랬죠? 250에서 280 나노미터 그 범위에 있는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옷은 방사선 조사예요. 자, 방사선,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한다. 예,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감마선이 조금 Y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감마선 확실하게 이렇게 감마자로 바꿔주시고요. 얘네들이 투과력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방사선들을 이용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번 동그라미의 화학적 방법입니다. 기억에 염장법 나왔죠? 소금으로 절여두는 거. 소금의 농도가 10% 내지는 20%까지. 그래서 첫 번째 점에 10%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10% 정도의 소금에 절이는 방법 밑줄. 네,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되는 거죠.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 염수법과 건염법 이런 것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당장법, 설탕에 절여두는 건데 그때 설탕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50% 동그라미 해주세요. 파란 글씨로 돼 있죠. 두 번째 점에 설탕 농도가 50% 이상이어야 방부 효과. 네, 거기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산 저장입니다. pH가요, 뭐 4.6, 4.7 정도까지로도 나오는데 대략 한 4.5 이하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pH를 낮춰주고 그때 초산, 젖산, 뭐 구연산 등을 이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 점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리을의 화학물질 첨가. 첫 번째 점 뒷부분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효소 작용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 그 대신 당연히 화학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해야 한다라는 거. 해가 없는 거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한 장 넘길게요. 자, 3번 동그라미는 식품에 미생물을 발육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자, 땡땡 뒤에요. 특수한 미생물을 발육시켜서 그 식품에서 딴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용한 식품이 대표적인 게 김치와 치즈예요. 발효식품들. 그래서 땡땡 뒤에 밑줄 쫙 쳐두시고 여기는 그 관련된 식품까지 김치와 치즈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 4번은 마지막 방법이죠. 복합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게 훈연법이 있는데 뭐 육류나 어류를 염장해서 탈수시킨 다음에 이제 연기에 이렇게 끄슬리는 방법인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한정적이죠. 네, 그 파란색으로 된 부분, 벚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향나무. 네, 이렇게 밑줄 쳐 넣으시고 이런 것 등과 같은 수지가 적은 나무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옆에 수지가 적은 나무 밑줄 쳐 놓으시고요. 이런 나무들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이 그을리는 거죠, 얘를. 그래서 풍미도 향상시키고 저장성도 높이는 방법이 훈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미법은요.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면은 염장법과 당장법이었는데 소금, 설탕 첨가해서 가열 처리한 조미 가공품들이 이 조미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밀봉법은 밀봉한 용기에 식품을 넣고 수분을 증발,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시킨 다음에 해충의 침범이라든가 산소의 통과 등을 막아서 보존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 밀봉법은 통조림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암기할 게 많죠. 네, 과목마다 모든 공부가 암기가 기본이긴 한데 암기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전체적인 살펴보시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무거움을 느낌을 갖고 계시지 말고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같아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